베트남으로 돌아가. 나가는 길에 쓰레기나 버리고 가. 미안해, 아가. 괜찮을 거야. 차가운 11월 밤 공기 속에서 란은 떨리는 손으로 검은 쓰레기 봉지를 붙잡고 서 있었어요. 엄마. 5살 딸 민지가 란의 치마를 잡고 올려다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란의 집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시집 온 지 5년, 이제 막 한국말도 익숙해지고 시어머니와 정도 쌓였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시어머니 순자가 쥐어준 건 옷가지도 돈도 아닌 축축한 쓰레기 봉지 하나였습니다. 란은 굳게 닫힌 철문을 바라봤어요. 왜 이러시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란은 그때 몰랐어요. 이 쓰레기 봉지 안에 시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숨겨둔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추방이 사실은 란과 민지를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선택이었다는 진실을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까요? 란의 평범했던 일상으로 말이에요. 란이 한국에 처음 온 건 23살 때였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남편 태수는 첫인상이 괜찮아 보였어요. 키도 크고 말도 잘했죠. 한국 오면 행복하게 해줄게. 태수의 약속을 믿고 란은 하노이의 가족들과 이별했습니다. 처음 시댁에 도착했을 때 란은 긴장했어요. 한국 시어머니들이 무섭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순자는 달랐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참 예쁘네. 고생했지? 얼른 들어와. 순자는 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란은 그만 눈물이 핑 돌았죠. 순자는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죠. 란아, 천천히 배우면 돼. 한국말 서툴러도 괜찮아. 순자는 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장을 볼 때도 반찬을 만들 때도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란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 된장찌개 끓이는 법, 시장에서 손님 대하는 법까지요. 우리 며느리 손맛이 점점 좋아지네. 순자가 란이 만든 깍두기를 맛보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란은 그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죠. 1년 후 란은 딸 민지를 낳았습니다. 순자는 손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다, 란아. 이쁜 손녀 낳아줘서. 산후조리 기간 내내 순자는 란의 손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미역국을 끓여주고 아기를 돌봐주고 밤새 기저귀를 갈아주었어요. 베트남에 계신 친정엄마가 그리웠지만 순자가 있어서 란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우리 란이가 엄마 없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내가 내 엄마 될게. 순자의 말에 란은 또 울었어요. 고마움의 눈물이었죠. 민지가 돌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을 초대해서 작은 잔치를 열었어요. 순자는 란에게 금반지 한 돈을 선물했죠. 란아, 이거 너 주려고 모은 거야. 힘들 때 팔아서 써. 란은 감동해서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 정말 행복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란의 결혼 생활은 평범했어요. 남편 태수는 중고차 딜러로 일하면서 그럭저럭 돈을 벌어왔습니다. 술을 좀 마시긴 했지만 폭력을 쓰거나 하진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란을 딸처럼 아꼈고 민지는 건강하게 자랐죠. 하지만 민지가 4살이 되던 해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수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술 냄새도 심했고요. 여보, 어디 갔다 와요? 란이 물으면 태수는 짜증을 냈습니다. 사업 때문에 바쁘다니까. 시끄러워. 어느 날 밤 란은 우연히 태수의 전화 통화를 들었어요. 알았어. 다음 주까지 500만 원 마련할게. 500만 원? 란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 왜 필요한 걸까? 하지만 란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사업 때문에 필요한 돈이겠거니 했죠. 그의 가을 순자가 란을 불렀습니다. 란아, 너 요즘 태수한테 이상한 거 못 느꼈니? 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왜요, 어머니? 순자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요즘 애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그때 란은 순자의 눈빛에서 뭔가 불안한 기운을 느꼈어요. 하지만 물어보진 않았죠. 그리고 그의 겨울이 왔습니다. 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그 운명의 겨울이 말이에요. 민지가 5살이 되던 해 겨울, 란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란은 시장에 나가려고 현관문을 열다가 멈칫했어요. 현관 신발장 위에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란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이 냄새는 란이 쓰는 향수가 아니었어요. 여보, 어제 누가 집에 왔어요? 아침밥을 먹던 태수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회사 동료. 왜? 그 말에 란은 더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찝찝했죠. 며칠 후 순자가 가게에서 란을 불렀습니다. 란아, 잠깐 앉아봐. 순자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제 태수 봤는데 여자랑 같이 있더라. 란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내가 잘못 본 거면 좋겠다. 근데 란아, 혹시 태수한테 이상한 거 못 느꼈니? 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느끼고 싶지 않았던 거죠.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것, 술 냄새, 짜증 늘어난 것, 통화할 때 란을 피하는 것. 모두 알고 있었지만 란은 외면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여보 바쁜 거예요. 순자는 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란아,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알았지? 그날 밤 란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술에 잔뜩 취한 채로요. 여보, 어디 갔다 와요? 란이 물었지만 태수는 대꾸도 없이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란은 태수의 재킷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주머니를 뒤져보니 경마장 막권이 나왔습니다. 란의 손이 떨렸어요. 도박? 설마. 다음날 란은 용기를 내서 태수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제 경마장 갔어요? 태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뭐 어쨌다고? 여보, 도박하면 안 돼요. 우리 돈 없어요. 그 순간 태수가 벌떡 일어나 란의 손목을 확 잡았습니다.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베트남 여자 주제에? 란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태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란의 국적을 들먹인 적이 없었거든요. 여보, 시끄러워. 집안일이나 해. 태수는 소리를 지르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베트남 여자 주제에. 그 말이 란의 가슴을 후볐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가 집에 들렀습니다. 란아, 울었니? 눈이 왜 이래? 란은 고개를 저으며 거짓말했어요. 아니에요. 먼지 들어가서요. 하지만 순자는 눈치챘습니다. 태수가 뭐라고 했니? 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며 란을 안아주었죠. 란아, 미안하다. 내가 그 애를 잘못 키웠나 봐.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라는 민지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낯선 문자를 받았습니다. 당신 남편 도박빚 3억. 이번 달 안에 안 갚으면 큰일 나요. 라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3억? 3억이라고? 그 돈을 어디서 구한다는 거죠? 라는 다리가 후들거려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태수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태수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란의 휴대폰으로 또 다른 문자가 왔어요. 사모님, 남편분이 우리 가게 단골이시네요. 돈 많이 쓰시던데? 문자와 함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술집에서 태수가 젊은 여자 옆에 앉아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도박의 바람까지. 란은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가 가게로 란을 불렀습니다. 란아, 너 태수한테 돈 빌려준 적 있니? 아니요. 왜요? 순자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어제 태수가 나한테 돈 달라고 했어. 2억이래. 라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머니 주셨어요? 아니. 무슨 돈이 필요한지 물어봤더니 사업 자금이래. 근데 라나. 순자가 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느끼기엔 그 애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란은 받은 문자를 순자에게 보여줬습니다. 도박빚 3억이라는 문자와 술집 사진까지요. 순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세상에, 저 자식이. 순자는 한참을 말없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라나,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만약 돈 때문에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면 란이 너랑 민지가 위험할 수 있어. 네. 엄마 감히 그래. 저 애가 뭔가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순자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아무리 도박을 하고 바람을 피워도 가족을 해치진 않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순자의 눈빛은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라나, 만약 내가 갑자기 이상하게 굴어도 놀라지 마. 알았지?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란을 꼭 안아주었을 뿐이죠. 우리 착한 며느리. 내가 꼭 지켜줄게. 란은 순자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란은 몰랐어요. 일주일 후 자신이 쓰레기 봉지를 들고 집에서 쫓겨날 거라는 사실을요. 그날은 민지의 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란은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이고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민지야, 오늘 할머니 오신대. 민지는 기뻐하며 방방 뛰었습니다.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연나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란, 할 말 있어. 순자는 란을 밀치듯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베트남으로 돌아가. 네. 태수 돈 훔쳐서 보냈다며. 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적 없다고 했지만 순자는 이미 결론을 내린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당장 나가. 민지는 내가 키운다. 그때 민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순자는 아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란은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지를 떼어놓을 수 없다고 울며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순자는 현관 창고에서 검은 쓰레기 봉지를 꺼내 란에게 던졌습니다. 이게 내 짐이야. 쾅,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는 란의 울음만 남았습니다. 란은 남편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다 정신을 차리고 아파트 밖 벤치에 앉았습니다. 봉지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자 옷가지 사이에서 금빛이 드러났습니다. 금반지였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세어보니 정확히 50돈이었습니다. 순자가 평생 모은 금이었습니다. 라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쫓으면서 왜 금을 넣어준 것인지.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순자 씨가 계단에서 떨어지셨습니다. 상태가 위급합니다. 란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순자는 늘 계단을 조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란의 가슴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란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쓰레기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응급실에는 소독약 냄새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순자 환자 보호자시죠? 간호사의 안내로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시간쯤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큰 부상은 아닙니다. 갈비뼈에 금이 가고 발목을 삐었습니다. 란은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멍의 위치가 이상합니다. 계단 사고로 보기엔 부자연스럽습니다. 가정폭력 여부를 묻는 질문에 란은 즉시 부인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 순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왜 왔어? 순자는 얼굴을 돌렸습니다. 란이 다가서자 순자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 더러워. 어머니, 왜 이러세요? 베트남으로 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순자의 눈빛은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그때 태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넌 왜 여기 있어? 태수의 얼굴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복도로 끌려 나온 란에게 태수는 말했습니다. 헤어지자. 민지는 내가 키울게. 란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다가왔습니다. 대한생명보험입니다. 박순자 씨 사고 건으로 조사 중입니다. 보험조사원은 설명했습니다. 한 달 전 거액의 생명보험이 가입됐습니다. 수익자는 강태수 씨입니다. 란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병원을 나와 밤공기 속에서 쓰레기 봉지를 열었습니다. 금반지들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어졌습니다. 란을 내쫓은 이유, 금을 숨겨준 이유, 두려움에 찬 눈빛의 이유. 순자는 며느리와 손녀를 살리기 위해 일부러 악역을 자처했던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어머니를 보험금으로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란 역시 위험했습니다. 란은 쓰레기 봉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태수의 범죄를 막아야 했습니다. 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란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친구 집 소파에 누워 있었지만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정말 어머니를 죽이려 한 걸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란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태수가 출근한 사이 뭔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전 10시 란은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그대로였습니다. 집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란은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태수의 책상을 뒤졌습니다. 서류들 사이에서 보험 증권이 나왔습니다. 피보험자 박순자 사망 시 수령액 5억 원, 수익자 강태수. 가입일은 한 달 전이었습니다. 란은 다시 서류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권을 발견했습니다. 피보험자 응우엔 T란 사망 시 수령액 3억 원, 수익자 강태수. 란은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은 이런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란은 서류를 급히 넣고 옷장 안으로 숨었습니다. 태수는 여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란이 문자로 받았던 그 여자였습니다. 보험금 언제 나와?
노인네가 생각보다 즐겨. 베트남녀는 가스 사고로 처리하면 돼. 라는 숨을 죽이고 휴대폰 녹음을 켰습니다. 이번엔 병원 계단에서 확실히 완전 범죄야. 모든 말이 또렷이 녹음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집을 나간 뒤 라는 옷장에서 나왔습니다. 다리는 떨렸지만 녹음 파일은 분명했습니다. 라는 보험 증권과 서랍 속 순자 명의의 도장, 통장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라는 공중전화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박순자 환자 상태가 급변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병원에서 라는 미리 연락해둔 김 형사를 만났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라는 순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답장은 짧았습니다. 위험하다. 도망가라. 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쥐가 덫으로 걸어 들어올 시간이었습니다. 병원 3층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라는 빈 병실에 숨어 복도를 지켜봤습니다. 김 형사와 경찰관 2명이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태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순자의 병실로 향했지만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지? 그때 란이 복도 끝에서 나섰습니다. 찾으세요? 태수는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넌 왜 여기 있어? 어머니 보러 왔어요. 란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노인네가 생각보다 즐겨. 베트남녀는 가스 사고로 처리하면 돼. 완전 범죄야.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보험금 때문에 어머니랑 저 죽이려 했죠? 란의 말에 태수는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태수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도박 빚 때문에 그랬어. 란은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민지는 고아원 보내려 했잖아요. 태수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불법 녹음이야. 증거 안 돼. 란은 병실 문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저분은요? 문이 열리고 순자가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다 들었다. 내가 한 말 전부. 순자는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계단에서 떨어진 것도 기억한다. 그 순간 김 형사와 경찰들이 다가왔습니다. 강태수 씨,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고 태수는 끌려갔습니다.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자는 다가와 란을 끌어안았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딸. 란은 순자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이제 끝났다. 김 형사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민지랑 셋이서 살자. 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마음에는 조용한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수가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란은 경찰서와 검찰청을 오가며 진술을 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순자가 곁에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란은 병실에 있는 순자를 찾아갔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란을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란아, 미안하다. 순자는 자신이 태수를 잘못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아들이 서러울까봐 원하는 걸 다 해준 것이 결국 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전 태수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다고 털어놨습니다. 자신 명의로 통장과 보험을 만든 사실, 밤에 계단 사고를 이야기하던 전화 통화까지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이 공포였다.
하지만 더 무서웠던 건 란이었습니다. 태수가 며느리 이름으로도 보험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란과 민지를 살려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란을 내쫓고 금반지를 쓰레기 봉지에 숨겨 쥐어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태수가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란은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민지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순자는 민지를 안고 웃었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가족이었습니다. 며칠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법정에서 태수가 자신과 며느리를 보험금 때문에 해치려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들이지만 죄는 벌 받아야 합니다. 란은 녹음 파일과 보험 증권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태수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태수의 외침이 들렸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란과 함께 햇살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을 향해 걸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찾아왔고 란과 순자는 경기도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순자가 평생 모은 금반지를 팔아 마련한 마당 있는 단층 집이었습니다. 여기 어때요? 란의 물음에 순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가 뛰어놀기 딱 좋구나. 이사 첫날 란은 마당에 장미와 해바라기, 개나리를 심었습니다. 민지는 물을 주며 좋아했고 순자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란은 마을의 베트남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의 칭찬에 하루하루가 보람찼습니다. 순자는 집에서 민지를 돌보며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손녀와 보내는 시간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란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순자는 마당 벤치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종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란아, 내 거다. 편지는 서툰 베트남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순자가 혼자 배운 글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에게. 란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 사랑한다, 엄마가. 그때 민지가 뛰어나와 외쳤습니다. 엄마, 할머니, 개나리 피었어. 마당 한쪽에 노란 개나리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긴 겨울을 지나 찾아온 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쌀국수와 김치찌개가 함께 올랐습니다. 핏줄은 달랐지만 누구보다 단단한 가족이었습니다. 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태수 씨 면회는요? 순자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지금은 너희가 더 소중하다. 밤이 깊어졌고 란은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사랑해, 우리 딸. 다음 날 아침 란은 개나리에 물을 주며 생각했습니다. 쓰레기 봉지 속 금반지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음을. 살아남으라는, 행복하라는 메시지였음을. 민지와 순자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햇살을 맞았습니다. 노란 개나리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그들의 봄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개나리라고 남겨주세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오늘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사연 시청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